시아버지 발인날 아침, 저는 검은 상복 대신 조용히 빨간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가방은 왜 꺼내는 거야? 놀란 남편의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내 인생 찾으러 갈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수연 61세입니다. 32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제야 저를 다시 찾았어요.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처음 그 검은 수첩을 사게 된 건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거든요. 수연아, 우리 집 제사 음식이랑 집안 어른들 생신 좀 적어둬라. 며느리가 이런 건 다 챙겨야 하는 거야. 그날 저는 동네 문구점에서 검은색 양장본 수첩 하나를 샀습니다. 겉에 금색으로 가계부라고 써있는 그런 평범한 거였죠.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시아버지 생신 미역국 북어찜 나물 7가지. 추석 제사. 전과 나물 10가지, 술 3병, 과일 5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첩은 점점 다른 걸 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신우의 결혼 축의금 200만 원. 제가 모아둔 적금 해약. 2004년 시아버지 칠순잔치 350만 원. 역시 제 적금. 2005년 시어머니 회가변 600만 원. 남편 보너스 전액. 2006년 시댁 차량 구입비 800만 원. 결혼 당시 친정 엄마가 급할 때 쓰라고 주신 돈. 매번 이렇게 적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릴까봐 적었어요. 남편은 장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댁 일은 당연히 우리가 다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첩에는 다른 내용들이 적히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 생신 마이너스 목감. 시댁 성묘. 아버지 회감 마이너스 목감. 시누이 아기 돌잔치. 그때 저는 남편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회갑이야. 정말 중요한 날인데 가야 하지 않을까?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죠. 그것보다 시누이 아기 돌잔치가 더 중요해. 우리가 장남인데 빠질 수 있어? 제 아버지의 60번째 생신, 평생에 한 번뿐인 회갑잔치보다 조카 돌잔치가 더 중요하다니. 아버지는 딸이 올 거라고 친척들에게 자랑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날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죄송해요. 시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침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수술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친정 엄마가 담낭 수술을 받으시는 날이었거든요. 60대 후반 나이에 받는 수술이라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었죠. 저도 전날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엄마 수술인데 병원에 가야 해. 그런데 바로 그날 새벽 시아버지가 갑자기 감기 몸살로 누우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서둘러 말했죠.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가 봐. 내가 가서 간병해야겠어.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고 내가 있어봤자 뭘 도와? 아버지 간병이 더 급하지. 결국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가지 못해. 그날 친정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저는 시댁에서 시아버지의 미움을 끓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언니가 엄마가 수술 후에 계속 너 찾으셨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죄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식구들은 한 번도 섭섭하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죠. 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시댁살이 힘들지?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수첩을 다시 보니까 20년 동안 친정 관련해서는 목감이라는 단어가 67번이나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남편이 장남이니까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은 언젠가 시간 날 때 가면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2022년 4월 12일 새벽 4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 목소리였어요. 수연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빨리 와.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깨웠죠. 여보, 아버지가 위독하셔. 병원 가야 해.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4시야? 지금? 응, 응급실이야, 빨리. 아, 그래. 알겠어. 근데 나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너 혼자 먼저 가 있어. 나중에 갈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이 막혔어요. 회의가 더 중요해? 하지만 너무 급해서 일단 혼자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오빠, 언니, 엄마. 모두 다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왔어요. 오빠가 물어봤어요. 매제는? 회의 있다고. 나중에 온대. 그때 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아, 너 정말 고생 많이 한다. 매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친정일에 얼굴 비춘 적이 있었나? 작은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시댁 일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왜 이렇게 냉정한지 모르겠어. 그 말들이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어요. 평소에 가족들은 한 번도 남편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저를 감싸주기만 했는데 아버지 임종이라는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남편이 없으니까 참다 못해서 한마디씩 하신 거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의사 선생님이 중환자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날 오후 3시 1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아버지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좋은 딸이 못 돼서 죄송해요. 맨날 시댁 일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뵈서 정말 죄송해요.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오빠네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언니가 제게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수연아, 이거 뭐야? 출장 간다더니 이건 뭐야? 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낯선 초록색 잔디 위에서 골프채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외국인 여성이 서 있었는데 캐디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날짜를 보니 바로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던 그날이었어요. 조카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사진이었대요. 남편 친구 중 한 명이 골프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우리 남편이 나와 있었던 거죠. 너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런 거야? 언니는 물보다 차갑고 칼보다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오빠가 사진을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자식이. 장인 어른 장례식에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야? 장례를 마친 후 이틀이 지났을 때 남편이 드디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출장이 정말 힘들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서 말할 기운도 없었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 죽을 뻔했어. 캐디가 손 잡아줬잖아. 또 가고 싶다. 아니야, 별로 안 슬퍼. 장인 어른이 워낙 오래 아프셨거든. 오히려 속 시원하지 뭐. 속 시원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어요. 어차피 처가 쪽이잖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우리 아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 옆 탁자에 남편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비밀번호는 본인 생일? 아니. 우리 결혼 기념일? 역시 아니. 그럼 시어머니 생신? 1023. 골프 매니아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사진과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라오스 도착. 날씨 완전 좋네. 골프장 뷰 미쳤다. 4월 12일 오후 3시. 그 시간에 저는 아버지 임종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라오스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라오스 여행 관련 결제 내역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죠. 항공료, 호텔비, 골프장 이용료, 심지어 클럽 술값. 총 380만 원. 그리고 그 돈은 제가 모아둔 적금에서 나간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매달 100만 원씩 모르는 계좌로 자동이체가 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년째 계속. 저는 그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여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만난 날짜, 선물 목록, 심지어 김미영 매월 용돈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도대체 누구와 살아온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모든 걸 기록하고 계획하는 여자로 말이에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내였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길 옷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시댁 어른들 안부도 꼬박꼬박 챙겼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온라인으로 명세서를 받아보니 제가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만 한 달에 150만 원, 술집에서 후배들 술값 대신 내준 것만 80만 원. 심지어 명품 시계도 샀더라고요. 저는 그 시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몰래 복사해서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저장했고 통화 기록도 스크린샷으로 남겼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는 물론이고 그 작은 수첩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과 상가 건물이 모두 제 명의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거였어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로 해놔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제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보험회사에 적금을 넣고 있었거든요. 매달 30만 원씩, 때로는 50만 원씩 남편 몰래 꾸준히 모았어요. 남편 씀씀이가 큰 편이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비밀로 했었어요.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또 돈을 가져갈 게 뻔했으니까요. 만기돼서 적금을 타면 저는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다시 봉리로 예치했어요. 그렇게 돈을 불려나갔죠. 그래서 2달 전에 2억이라는 목돈을 받았어요. 결혼 당시 친정 엄마가 급할 때 쓰라고 주신 돈 1,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은 시댁차 사는데 보태고 나머지 200만 원을 종자돈 삼아 코스닥 주식을 조금씩 사봤는데 그것이 나중에 몇 천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딸을 유학 보내주려고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았는데 딸도 이제 결혼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갔으니 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작은 카페도 하나 사두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깨끗한 곳이었죠.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갔어요. 평소 자주 가던 한정식집이었는데 주차장에서 우연히 동네 이웃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수연씨, 오늘 가족 모임이구나. 좋겠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효부예요. 집안일도 다 알아서 하고.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남편에게도 말을 건넸어요. 아드님 복 많이 받으셨네요. 수연씨가 얼마나 살림 잘하고 효부인지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그러자 남편이 가볍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에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아직 돈 버는 직업은 없어서 제가 벌어다 주는 돈 관리나 하는 정도예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들 자기 일하면서 사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뭐라도 해야죠. 김씨 아주머니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조차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그런 존재구나. 그날 밤 시동생과 남편이 방에서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형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빌려줄 수 없을까? 글쎄,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좀. 형, 나 언제 한 번이라도 형한테 피해 준 적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도 형수님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동생이 힘들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내 집인데 내 동생한테 잠시 돈 좀 빌려준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아무 걱정 마.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내 집이라고? 그 아파트는 처음 살 때 친정에서 돈 절반을 보태줘서 산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짓 돌려주겠다고요. 2022년 11월 초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빨리 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보겠지만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고 결국 새벽 4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장남이라 모든 것을 주도해야 했죠.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분이셨거든요. 남편이 조문객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효부예요.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친정보다 시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스럽고 지순한 며느리 같은 사람이죠. 시댁 친척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수연이는 정말 살림도 잘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정성스럽고.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겠어요? 저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구나. 30년 동안 저를 이용만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돈까지 보내면서 지금 와서 조문객들 앞에서는 저를 효부라고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발인이 끝나고 화장장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이제 시댁 식구들만 남았어요. 모두들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죠.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이혼 서류였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순간 화장장 휴게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정도로.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 화장 끝나자마자 이게 뭐야?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언니 정신 나갔어요? 30년을 우리 가족 위해서 살아놓고 갑자기 왜 이래요? 네, 맞아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하녀처럼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제 삶을 살아보려고요. 시동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장례식 치르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수연아, 너 미쳤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오늘 아버지 보내드린 날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널 어떻게 생각했는데? 시집와서 30년 동안 서운하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어?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언니 정말 너무해. 우리는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니는 그동안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오늘 이런 말을 하다니.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수연아, 진정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말해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혼은 안 돼.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이혼? 이혼하려면 몸만 나가라. 우리 집에서 30년 동안 거저 먹고 살면서. 무슨 배짱이야? 우리가 해준 게 얼마인데? 그때 저는 두 번째 서류를 천천히 꺼냈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집 제 명의예요.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상가 건물도 제 명의고요. 적금도 보험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 농담이지? 집이 내 명의라는 게 말도 안 돼. 내가 돈 벌어서 산 집인데. 저는 서류를 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30년 전 집 살 때 친정에서 5천만 원 보태주신 거 기억해요? 그때부터 제 명의였어요. 그리고 상가 건물은 어머니가 제 명의로 하라고 했던 거고요. 상가 대출금도 저 사람이 골프 치고 술 마시러 다닐 때 제가 벌어서 다 갚았어요. 모르셨죠? 집 비워달라고 하니 이사 준비해 주세요. 신우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3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시동생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형수,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거예요. 남편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30년이야. 30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가족에게 잘하던 게 다 연기였다고?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 임종날에 골프 치러 간 사람이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건가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한테 보내는 돈까지.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수연아, 그래도 나는 널 친딸처럼 대해줬는데. 딸처럼 대해주셨다고요? 저를 가정부 부리듯 하면서요. 친정일은 한 번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 보실래요? 30년 동안 제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시동생이 수첩을 보더니 비웃었어요. 뭐야? 그런 걸 일일이 적어뒀다고? 그럼 복수하려고 준비한 거네요. 복수요?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릴까 봐서 적은 거예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수첩을 펼쳐서 몇 장을 넘겨 보였습니다. 친정 관련해서 목감이라는 기록이 67번 나와요. 67번이에요. 제 아버지 회갑, 어머니 수술, 모든 중요한 순간을 놓쳤어요. 모두가 시댁 일 때문에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시댁이 우선이지. 당연하다고요? 그럼 제 아버지 임종날에도 시댁이 우선이어야 했나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아, 그건 라오스에서 골프 치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속 시원하다고 한 사람이 지금 와서 뭘 변명하시려고.
신우이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라오스, 오빠가 라오스에 언제 갔어? 친정 아버지 돌아가신 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 갔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랑 사진까지 찍으면서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라는 분 아시죠?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낸 그분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김미영이 누구야? 우리 아들이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에요. 김미영 용돈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도련님이 빌려간 3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시동생이 움찔했어요. 그건 곧 갚을 거예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곧 갚는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겠어요. 화장실에서 저는 가방에서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청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제 인생을 찾으러 가요. 택시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어디로 가시죠? 김포공항이요. 좋은데 가시나 보네요. 큰 가방도 들고 계시고. 저는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네, 아주 오래 기다렸던 여행이에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들의 전화는 항상 즉시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었어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라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권했어요. 뭘로 드릴까요? 샴페인 주세요. 평생 낮에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미리 예약해둔 펜션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보는 석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제가 몇 달 전 구입해둔 카페 건물을 점검했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8째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서연아, 엄마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요? 갑자기 왜요? 아빠는 왜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엄마. 설마 진짜예요? 응.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외할아버지 임종날 아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는 왜 그런 걸 몰랐을까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었어. 그리고 엄마가 참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작은 쉼터라는 이름의 카페가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카페 단골 손님 중에 60대 중반의 신사분이 계셨어요. 박민수 씨.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오셔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사장님, 이 카페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감사해요. 저도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거든요. 혹시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였으니까요. 좋아요. 3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죽었는데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서연이가 편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유언장이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네가 옳았어. 행복하게 살아줘. 저는 편지를 접어 돌려줬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어느 봄날 민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수연 씨, 우리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나보는 게 어떨까요? 세계 일주라니.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건강할 때 함께 세상을 보고 싶어요. 64세와 67세의 세계 여행. 상상만 해도 설레였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마추픽추 정상에서 안데스 산맥을 바라보며 민수 씨와 손을 잡았어요. 수연 씨,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제주도로 돌아온 후 저는 카페 벽에 작은 액자를 하나 걸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옆에는 61살의 빨간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하던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30년 동안 검은 수첩에 기록했던 건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진짜 제 인생은 빨간 가방을 들고 떠난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든 누구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곁에서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져도, 아무리 많이 참고 살아왔어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는 것. 60이 넘은 나이에도 자기 목소리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혹시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당신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고 당신의 판단은 이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당신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그 하루를 참지 않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요. 오늘도 카페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반짝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김수연으로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